그 최은영 작가님의 이제 소설가가 되기 전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해주신 인터뷰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그 대학 시절 네. 석순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주의 교지 활동에 이었어요. 2002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게 저는 조금 되게 놀랍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즈음에 마침 그 강유가람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셨던 네.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네네. 자료 화면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그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네. 이화여대 축제에 난입해서 네. 너희들의 허영심을 고쳐주겠다 이러면서 그 축제장을 완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어떤 하나의 유희이고 장난이고 뭐 약간 그런 어떤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어떤 사회상을 이제 짧게 이제 스케치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걸 보는데 제가 그걸 봤다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뭐 고등학생 때 그렇게 여대 축제에 가서 난장을 부리고 근데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저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네. 못하고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겠다. 그리고 저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학 가서도 저렇게 유난스럽게 재미있어 보이게 노는구나. 네.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약간 이러면서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할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그 사회가 아마 다 그랬을 네. 것이고 그걸 이제 와서 다시 보면서 저게 얼마나 문제적인 행동이었는지를 너무 알게 됐고 정확히 그 시기에 이제 작가님께서는 여성주의 이제 교지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너무 대단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석순이라는 이제 교지 만드는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최은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글 쓰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갔는데 석순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지로 이렇게 교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이렇게 뽑아서 읽어봤어요.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글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성주의가 뭔지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글이 되게 좋다. 그리고 관점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관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책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1학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2학기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난 여성주의자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 페미니즘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뭔가를 알아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바라볼 때 시선?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갖고 싶은 시선이 그게 여성주의적인 시선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고 그렇게 또 시선을 바꾸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통이 어린 제 마음 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알아왔던 저 자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되게 폭력적인 것이었고 나는 너무 한심하게 살았던 것 같고 난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생각이 너무 심했고 또 다른 것은 자신이 여성주의자랍시고 하면서 되게 다른 여성들을 판단하고 혐오하는 시간이 저는 좀 있었고 제가 결국에 3학년 때까지 그 석순을 했는데 그 시간 전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근데 괴롭긴 했는데
나중에 시간 좀 많이 지나고 살다 보니까 그게 약간 고통스러운 백신을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여성주의라는 것을 힘들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내 삶이 훨씬 더 힘들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아무래도 새로운 관점이 생기다 보니까 더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보이는 것도 많고 해서 좀 더 글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어떤 특별한 뭐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저는 제가 학교를 일찍 가서 19살이었어요. 근데 되게 어린애였고 했는데 그때 겨울에 정희진 선생님이 학교에 오셔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강연을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 좀 개종한 것 같아요. 한 2시간 강연을 들었나 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1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약간 얼떨떨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되게 나도 모르게 잘못된 방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되게 많이 들었고, 저희가 그 여성주의자들이 쓴 책 같은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설명이 또 되고 제가 왜 그렇게 삶에서 강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그랬는지 언어로 좀 설명이 되는 경험도 좀 하고, 또 제 주변 여성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사람한테 느꼈던 불만 같은 것도 내가 진짜 폭력적으로 생각했구나라는 것도 반성도 하게 되고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아. 진짜 저도 돌이켜보면은 언어를 찾았다라는 게 네. 되게 아주 저를 홀가분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부터도 데뷔하고 나서 이제 홍대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홍대 여신이라는 별명이 되게 불쾌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계속. 네.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싫을까? 왜 이렇게 나 이게 불편하고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짜증나고 그럴까? 근데 주변에서는 다 너 좋다고 칭찬하는 거고 너 예쁘다고 하는데 너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다. 너가 성격이 더러워서 네. 그렇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내 문제인가? 내가 이상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의 기간이 아주 길었는데 이제 페미니즘을 알고 나서는 왜 그랬는지가 언어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진짜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해방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저를 홀가분하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석순의 활동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석순 이후에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그렇게 석순 활동처럼 뭔가 좀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아주 많이 바꿔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결과적으로는 아주 도움이 되었던 그런 어떤 시기나 사건들이나 그런 것도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여성주의자라고 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게 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게 너무나 저는 강력하게 가부장제에 스며들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로 그걸 안다고 해서 제가 제 삶에 그거를 완전히 적용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모순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이제 사적인 삶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제일 부대끼더라고요. 힘들고. 그런데 30대 내내 그런
모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사적인 생활에서. 아마 여성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네. 어떤 그런 딜레마의 시간들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 않을까. 네. 진짜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실질적인 내 삶과 내 생활 속에서 네. 실천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이잖아요. 네. 가부장제 이야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네. 그 현남 오빠에게라는 책에 네. 당신의 평화라는 이제 단편을 실으셨는데 진짜 제가 아주 부글부글하면서 읽었던 소설이었는데요. 이 네. 뒤에 작가의 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작가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가부장제는 사랑의 반의어라는 벨 훅스의 말을 자주 생각한다. 중략. 여성주의가 남녀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사랑을 반대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생각은 틀렸다. 나는 여성주의야말로 사랑을 향한 투쟁이며 사랑을 죽이는 가부장제의 해독제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쓰셨는데요. 아무래도 최은영 작가님은 이제 석순 출신의 석순의 자랑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그동안 이제 여성주의 서사의 소설들을 많이 이제 써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간헐적으로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이번에 이제 완전히 몰아서 다시 읽으면서 아, 정말 이분은 글로써 열심히 투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페미니스트로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특히 요즘에는 더 공격을 받기 너무 쉬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집필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공격을 받으셨는지 뭐 왜 여자 얘기만 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저런 어떤 이제 공격들을 좀 받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그냥 여자 얘기만 쓴다 약간 보편적이지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뭐 노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성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인물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맨날 똑같은 얘기, 여자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물들을 다 남성으로 썼으면 이 사람은 되게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만 좀 편협하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소설의 독자분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식의 사고방식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공격보다는 좀 이해를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나도 이런 생각했어라는 그런 이해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여자 작가들만 있냐? 그러니까 왜 여자 작가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냐라는 식의 이야기는 좀 많이 들은 편이긴 했어요. 네. 이게 되게 눈에 띄나 봐요. 네. 네, 여자가 중심이고 여자가 주인공이 된 어떤 서사를 마주하면 왜 남자가 없고 왜 여자만 있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반사적으로 이렇게 드는가 봐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영화에 이제 GV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는 정말 대놓고 페미니즘 영화도 아니었고 그냥 어떤 한 그 뮤지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 여성이 되게 고군분투하는 그냥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뭐 감독은 이런 사람이고 주인공은 누군데 이러면서 이제 영화 이야기를 혼자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니 계속 이렇게 여자 얘기만 하니까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 영화 속에서도 지금 남자들은 다 이상하고 다 쪼잔하고 이상한 배역만 맡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겠고 지금 이제 이 행사 끝나고 나가시면은 그 현재 상영작 한번 들어가 보셔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을 한번 쭉 보시고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영화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화를 참으면서 꾸역꾸역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런 게 정말 큰 노동이에요. 기운이 너무 빠지고 그러니까요. 힘이 빠지고. 맞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낭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수치스러웠다. 내가 그 글을 쓰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의식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담았을 때 감상적이라고 편향된 관점을 지녔다고 비판받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안전한 글쓰기를 택했다. 더 용감해질 수 없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따끔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럴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쫄보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듣고 하는 것을 좀 굉장히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 생각에서는 이게 옳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것이 뭐 곡해되고 오해되고 이렇게 비난과 욕으로 돌아올 때 그 무서움과 억울함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어떤 뭐 글을 쓰고 싶다거나 어쨌든 뭘 어필을 하고 싶을 때 항상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야기할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수위를 조절해야 상처를 많이 안 받을 욕을 좀 덜 먹는 수준으로 내가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굉장히 치열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용기를 내고 싶은데도 그게 너무 어렵고. 맞아요. 근데 혹시 작가님도 글을 쓰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더 용감해지기 겁이 나서 약간 안전한 글쓰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좀 안전하게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을 느꼈던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저도 엄청난 쫄보고 겁쟁이고 또 한편으로 저는 제 진짜 깊은 그런 마음은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큰 두려움은 그건 것 같아요. 수치심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이렇게 노출하는 거. 근데 수치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이상해지는 그 기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글로 써서 사람들이 결국 보게 만드는 그 상황이 저는 항상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항상 솔직한 글쓰기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솔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아직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작가가 된 지 뭐 6년 됐나 7년 됐나 했는데 그때마다 나 이 얘기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야 난 이걸 못 써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저도 힘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좀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을 먹어야 되는 주제들은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 솔직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그 네. 인터뷰할 때 글을 쓸 때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뭐였지? 철칙이었나 신조였나? 그런 네, 질문에 네, 이제 네, 솔직하게 써야 한다라고 네, 생각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솔직함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뭔가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나의 모습? 이런 걸 좀 용기를 내서 원하지 않지만 나도 사람들이 아는 걸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좀 언어로 쓰는 게 저한테는 솔직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의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솔직해지진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 솔직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 최은영으로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말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십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최은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노출이 좋지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작가 최은영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거기까지 못 쓰는 건 좀 나한테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쇼코의 미소라는 소설에 쓰신 작가의 말에서 윤영기의 자신한테 너무 모질게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밝은 밤의 인터뷰에서는 이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 외에도 그동안의 인터뷰를 이제 네. 계속 이제 쫓아가면서 읽어보다 보면은 언제나 작가님은 나와 나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느낌을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는 나와 나의 사이가 조금 좋은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네. 인터뷰에서는 나와 나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네, 네. 그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이렇게 파도처럼 높낮이를 이루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작가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과 사이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할 텐데 근데 특히 이제 밝은 밤을 내고 하셨던 인터뷰를 보면 약간 여느 때 하셨던 인터뷰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 말씀이 네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설을 쓰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뭐 1년간은 아예 쓰지 못했던 네. 시간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도 역시 작가님과 작가님의 사이가 그 연유였을까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때문이었나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저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금은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냥 저라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지금의 저랑 정말 다르게 너무 밉고 막 진짜 너무 싫어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상담도 받게 되고 하면서 그게 되게 안 좋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전에 그걸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한테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30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를 너무 미워했고요. 근데
그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지금의 나로서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강박이 되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매사에 잘하고 매사에 막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살아서 또 뭐 하겠어요. 뭐 그럼 사람들 박수 쳐주면서 오, 당신 잘했어요. 오,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굳이 그렇게 왜 살았지 싶고 그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어떤 경우가 나에게 발생되더라도 정말 무슨 진짜 실패를 하고 되게 못난 모습?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되더라도 그래도 난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좀 다짐? 이런 거는 이젠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건 그렇구나. 좀 훈련이 됐어요. 몇 년에 걸쳐서. 맞아요. 그 훈련이라고 말씀하신 게 네. 너무 와닿는데 정말 그게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네.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진짜 근육을 훈련하듯이 진짜 훈련을 거쳐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네. 그러면은 그 내가 나를 바라보는 변화라는 게 사회를 향한 시선에도 어떤 뭔가 영향을 끼치던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예전에는 되게 약간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래봤자 되지도 않을 거 막 결국 다 이렇게 되겠지 막 이러면서 너무 냉소적이고 그래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되게 열받으면은 막 보려고 하지 않고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는 제 친구들이 애기 낳고 하면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들을 보면서 아 얘들이 덜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지 말자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너무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그건 진짜 되게 나쁜 일이야 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저를 대하는 게 언제나 제가 외부 세계를 대하는 걸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말이 되게 진부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되게 말이 안 된다. 이러면 뭐야 뭐 이 진부한 말은 막 이러면서 막 뭐야 이 꼰대 뭐야 막 이랬는데 그 말을 저는 살면서 되게 체험을 했던 게 제가 저를 가장 미워할 때 제가 제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제일 안 좋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없고 당연히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좀 저에 대해서 좀 용납을 하게 되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소설에 대해서 작가님이 생각하고 있는 네. 소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 주셨던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답변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준비했는데요. 그 여름이라는 소설 네.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네. 가져와 봤습니다.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 그게 말이 되니? 수희가 대답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아무것도 모른다, 넌. 수희는 화가 난 채로 집에 가버렸고 한동안 이경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이경은 안다. 축구는 수희에게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희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수의 선택지 중에서 고른 일이었을 것이다. 수희에게 축구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끈이었다. 그런 수희에게 이경은 선택에 대해 말했다. 네, 이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태까지 작가님께서 인터뷰하시면서 소설이라는 것, 소설을 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몇 가지 표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생에서 진실로 하고 싶었던 일은 이것 하나뿐. 이것이 내가 사람을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하는 몇 안 되는 방식. 소설은 내 오래된 친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랑, 내 몸,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이제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소설 집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치유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가 글과 같이 사는 기분이 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약간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이잖아요. 저는 진짜 모든 직업인에게 그런 인터뷰할 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질문이 되는 질문이 이제 당신에게 뭐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뭐 당신에게 뭐 글이란, 뭐 당신에게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자주 던지고 또 저는 또 자주 받는데, 음악이 뭐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대답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일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게 얼마 전에도 생각했는데 이 창작자라는 직업이 되게 정신건강에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불안하고, 또 그러고 싶지 않지만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가 않고 계속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살기 위해서는 예민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힘들고, 그래서 이게 직업으로서는 정말 이게 창작자라는 게 되게 정신에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 적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힘든 게 싫은 사람이고 항상 편한 게 좋고 이런 스타일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난 진짜 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제가 굳이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이거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이게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천년만년 살 게 아니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저답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글 쓰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저다운 것 같고 하고 싶고 계속.